네, 뭐 결말은 알 수 없으니 전쟁 리스크 있는 거고 오늘 옵션 만기라 하고 전반적으로 오늘의 전략 핵심은 어디에 있을지 짚어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요.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내일 금통위 이슈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해외나 우리나 이제 물가 안정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도 채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타이거 ETF의 채권 ETF를 운영하는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네네네. 자, 이번 금통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이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 임기가 4월 20일까지고 맞아요. 4월 16일 마지막 금통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정해놔 버리면 후임자들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러면 제가 다음 금통위는 언젠지 날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언젠지 혹시 아시나요? 언젠가요? 5월 28일이고요. 5월 28일. 5월 28일 금통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지방선거. 아, 지방선거. 예,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금통위이기 네, 때문에 네. 이 금통위도 상당히 애매할 수 있어요. 민심을 또 왜냐하면 자주 금통위에서 또 네.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면 지방선거에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동결, 그리고 다음번에도 동결.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물가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가 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우리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예.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야 금융 정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유가 발 인플레이션이 4월 데이터에 영향을 줄 거고요. 4월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월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5월 28일 금통위보다는 7월 16일 날 또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 아마 7월 16일 금통위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하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네.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줄줄이 중요한 이슈가 있네요. 일단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4월 20일까지 네, 맞아요. 임기가 마지막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신현성 총재 관련해서는 예.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예, 근데 실용적 매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신현성 총재도 어떤 스탠스를 펼칠지 이거는 약간 미지수다. 여기서 우리가 매파니까 금리 동결 쪽으로 가거나 혹여나 금리 인상 쪽으로 갈 수도 있어. 이건 아직 섣부른 판단이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리가 이제 3% 수준이 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는데 그건 아직까지 아직은 데이터가 모르는 거기 없습니다. 때문에 예. 예. 어쨌든 새 총재도 뭐 지방선거도 생각해야 되고 네. 여타 뭐 다른 요소들이 있네요. 하지만 어쨌든 물가, 환율 안정 이런 부분은 좀 신경 당연히 쓰겠죠. 그런 부분에서 맞습니다. 좀 네, 의미는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 봐야 저희가 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직관으로는 할 수 없어요. 데이터를 확인하고 정말 유가가 인플레이션, 물가를 얼마나 자극했는지 그리고 환율을 얼마나 자극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번 금통위는 동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떤 멘트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고 들어갈지 이런 것들도 좀 차후에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네. 저는 오히려 오늘이 더 걱정돼요. 왜요? 오늘 옵션 만기. 아, 옵션. 네. 예, 그래서 그 최근에- 부분부터 말씀하셨군요. 예, 네. 최근에 시장 상황 본다면 금융 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금융 투자가 매수가 들어왔으면 ETF 쪽 매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ETF 쪽 매수도 있지만 차익 거래, 즉 선물과 현물을 이용한 차익 거래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옵션과 현물을 이용한 차익 거래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 옵션, 뭐 약간 전문적인 용어를 들여서 좀 죄송하지만 컨버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컨버전이라는 것은 합성 선물 매도 그리고 현물 매수 요 구조를 컨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오늘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합성 선물 매도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현물 매수 들어온 부분들을 어느 정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감 동조가 무렵에는 좀 프로그램 매도 압력이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침장, 어저께 미국장은 좀 반등했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네, 네. 반도체도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네.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마 장 마감 무렵에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공포감, 경계감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그렇죠. 오늘 오늘은- 아마 종가 변동성은 오늘. 종가 변동성은 확실히 클 거예요. 지금도 아침장에 저도 반등하는가 상승
상승세를 이어가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 만기라는 부담감이 좀 장 마감 무렵까지 좀 형성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기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전쟁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 네. 좀 느낌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뭐 지금 이란 휴전이라고 해도 휴전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미사일 공격하고 막 이랬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지속적으로 리스크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유가입니다. 네. 그게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또 외국인 이런 뭐랄까 수급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환율에 영향을 주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전쟁 발발 이전의 유가 수준까지 못 내려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아요. 그거는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라는 것은 선물로 거래가 되고요.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입니다. 즉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은 미래에 얼마만큼 생산할지, 얼마만큼 소비가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선물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게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예. 전쟁 이전의 생산량과 지금 생산량이 똑같냐라고 이 가정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 주요 산유국에서는 대략 750만 배럴의 생산 차질, 아무래도 전쟁 때문에 생산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 공급량이 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공급. 생산량 예. 자체가 생산 시설이 파괴되면서 생산량 자체가 전쟁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제한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려서 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하나만 갖고 전쟁 이전 수준까지 유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NH증권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만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80에서 90달러 수준 그 정도를 일시적인 뭐 급락 후의 횡보 라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연내 한 70에서 80달러, 즉 전쟁 전이 40에서 50달러였으니까 일단은 전쟁 프리미엄,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한 70에서 80달러 정도에서 안정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끝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50달러, 40달러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중론 이게 맞다면 그러면 고유가 강달러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정말 금리가 안 내려가겠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생각하게 되네요. 또 근데 또 반대급부적으로 네, 전쟁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는 안보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를 좀 더 해지하기 위해서 분산하기 위해서 2차 전지라든지 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또 확실히 달라진 것은 과거에 이런 중동 전쟁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는 유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지금은 원유에 대한 의존도 많이 분산됐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포스코 퓨처엠 왜 얘기했을까요? 얘기한 이유는 결국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ESS 형태로 들어가서 거기서 에너지를 저장해서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70에서 80달러 수준의 유가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플레이션을 너무 자극해서 또 물가 상승률을 이끌 거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ESS,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까지 네. 그런 부분이 또 튀어준다면 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건데 네네. 저도 오늘 건설주가 왜 이렇게 세지? 이게 제 제거? 퀘스천, 네. 이 퀘스천 마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미 시장은 원유, 유가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재건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뭐 DLENC 같은 경우에도 막 급등, 막 그러니까요. 상한가까지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네. 막 있던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인 산업 섹터 그래서 위기가 또 곧 위기만은 아닐 수 있는 그쪽에서도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매일같이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고요. 여러분이 저희 마켓나우 2부를 매일같이 시청해야 되는 이유이시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서 기분 좋았었는데 네, 오늘 맞습니다.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 그래도 삼성전자 20만 원 선을 좀 유지를 하고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선은 유지를 하네요. 근데 네. 이거 관련해서 ETF 시장에서도 전략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꽤 나타났다고요. 그렇죠. 지금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HBM의 슈퍼 사이클이 아직도 진행형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스팟 가격 중심으로 뭐 횡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약간 뭐 고점론, 피크아웃론이 돌고 있지만 일단 HBM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미세 공정화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리 GPU가 발전을 한다고 해도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HBM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HBM을 좀 더 많이 채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HBM도 HBM3, HBM3E에서 HBM4, 4E, HBM5로 가면서 미세 공정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HBM 쪽 슈퍼 사이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그리고 메모리 쪽 특히 LPU를 필두로 한 SRAM, 고성능 SRAM 쪽으로 또다시 슈퍼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삼전 하이닉스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ETF 업계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메모리 또는 반도체 ETF에 삼전 하이닉스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연금 계좌에서 투자 많이 하실 텐데 네. 연금 계좌에서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입니다. 30%는 안전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안전 자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채권 혼합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전 하이닉스 담고 싶은데 삼전 하이닉스 많이 담은 채권 혼합형 없어? 그래서 저희도 삼전 하이닉스를 많이 담고 있는 채권 혼합형을 좀 개발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시장에는 삼전 하이닉스 채권 혼합 ETF들이 이미 등장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트렌드로 봤을 때 결국 제가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던 삼전 하이닉스의 슈퍼사이클 끝났어?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형이니까 나의 연금 계좌에 위험자산 70%를 채웠다면 안전자산 30%는 삼전 채권 혼합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게 삼전닉스 채권 혼합형 ETF 이런 부분들로 지금 출시가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가 또 있겠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죠. 그런 부분으로 하나 더 있죠. 하나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삼전 하이닉스 레버리지. 레버리지 네, 이런 더 얘기, 가는 거. 네, 레버리지도 더블로. 지금 저희 쪽에 뭐 운용사에 지금 수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물론 레버리지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곱하기 2배, 마이너스 1배, 네. 마이너스 2배 이렇게 인버스도 있고. 네, 인버스까지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품들이 결국은 삼전 하이닉스의 수급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버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버스를 공격적으로 담으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네. 인버스를 약간의 헤지 목적 아니면은 뭐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레버리지 ETF를 뜯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삼성전자 하이닉스 선물 매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삼전 하이닉스 쪽으로는 긍정적인 수급이 한 번 더 형성될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ETF 시장이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지금은 굉장히 높아요.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ETF가 생기고 그 ETF에 자금이 몰리고 ETF에 자금이 몰리니까 종목 수급으로 또 연결되는 그렇죠. 이런 선순환 구도가 계속 형성되고 있어서 네.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ETF 종목들이 주식 종목들을 갖다가 바구니를 형성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순환 효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통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골치가 아프신가 봐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괜찮은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배당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이 시점에서 바라볼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앞서 우리가 금통위를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가장 많이 튀었던 게 채권, 그러니까 금리였습니다. 금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가 굉장히 많이 튀었습니다. 아마 금리가 튄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금리 하락보다는 금리 인상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튀었는데요. 당연히 전쟁이 끝나게 되면 금리도 떨어질 거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채권 혼합형을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지금 저는 채권 혼합형으로 들어가신다면 네. 변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이런 변동성이 싫어. 나는 무언가 인컴을 받고 싶어. 이런 수요자들, 이런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저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지금도 고배당주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주도 괜찮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조정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는 고배당주나 배당 성장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뭘 고민 많이 했냐면 네. 달러 단기채. 달러 단기채. 네, 환율도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환율이 1,520원, 30원 가다가 지금 1,482원까지 내려갔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1,500원 선 갔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렇죠. 진짜. 1,530원을 받기 때문에 1,480원대 환율이 다시 한번 달러를 사야 되나? 네. 이런 또 이런 마음을 또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초단기채 이런 ETF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전략적으로 제가 네. 이거를 내 자산의 전체를 다 담아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러에 대한 수요적인 차원에서 달러 단기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장의 변화나 그런 전략적인 자산 이런 부분 좀 앞으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전쟁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약간 묻힌 게 있는데 살짝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세계 그 채권 지수에 편입되면 윗비 네.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인 이벤트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금 유입이 시작이 됐죠. 네. 이게 이제 환율 안정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예. 세계 국채 지수 저희는 세계 국채 지수라는 한글보다는 좀 네. 이제 유식해 보이려고 WGBI. 네, 네. 윗비. WGBI, 예, 월드 거버넌스 본드 인덱스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작년에 한국 국채가 WGBI 인덱스에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됐다는 것은 이제 한국의 랭킹이 이제 마이너 리그에서 메이저 리그로 올라갔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지수에 편입되면 이 WGBI 인덱스를 사용하는 펜션 펀드라든지 아니면 노르웨이 펜션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한국 국채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요가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였고요. 네네네.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참고로 이 데이터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외국인들이 이 WGBI 인덱스를 이용해서 한국 국채를 샀는지 재경부에서 발표해주지 않는 이상 저희도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업계에서는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들어왔다, 조 단위로 들어왔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새로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국채에 대한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정적인 역할을 좀 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 WGBI 인덱스에 들어왔다고 해서 어마무시한 자금이 들어온다, 이만한 자금이 들어온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완충 효과, 안정 효과, 금리에 대한 완충 효과,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세계 국제 시장 이제 들었으니까 앞으로 좋은 주 많아야 될 텐데 네.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또 많이 여쭤봐 주시는 게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트코인 ETF가 네, 빨리 네. 상장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좀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결국은 첫 번째 이유는 다시 한번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일어났다. 네. 비트코인의 반등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전쟁 종식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그리고 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뭐니 해도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도 전쟁을 회피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전쟁이 일어나는 국면에서 비트코인도 전쟁 리스크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서 조금은 부각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아직까지 확실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금과 같은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 자체를 투자하기보다는 이 비트코인을 시장에 대한 공포 리스크, 시장이 얼마나 전쟁에 대한 공포를 체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공포 리스크의 하나로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더 가격이 반등한다면 전쟁에 대한 리스크, 전쟁에 대한 공포가 좀 가셨구나. 비트코인이 다시 급락한다면 전쟁 리스크가 또 생겼구나라는 일종의 빅스 지표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로 잣대로 네. 좀 봐라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네. 많지만 이렇게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또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으로 오늘 시장 쭉 한번 중요 점 찾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오일 가격 급등이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얼마나 그렇습니다. 지금 더 오를 건지 네. 다들 걱정입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 뭐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 이번 오일가의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 전기차 전환이 굉장히 가속되고 있다는 흐름들이 사실은 보여요. 유럽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예. 문제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기차 어떤 전환이 가장 느린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느린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번 이제 오일가의 급등이 사실은 그 미국의 전기차 전환까지도 좀 가속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위주로 해서 살펴볼 텐데 미국의 그 4월 첫째 주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갤런당 4.09달러입니다. 이게 리터로 따지면 한 1,600원 정도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그래도 싼 편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싼 편이죠. 전년에 비해서는 이게 한 33% 정도 상승하는 거니까 네. 미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거기는 뭐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동차 그 플랫폼 기업,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드문즈라는 데서 그 전기차를 고려하는 사람의 얼마나 늘었느냐 이 비율을 추적을 했더니 그 비율이 한 24% 정도 급증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게 26년 들어 주간 최고치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전기차 전환을 갖다 가속화시킬 거다. 이런 어떤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예. 미국이 사실 그동안 전기차 전환 속도가 가장 느린 국가였는데 뭔가 변화가 된다면 네네. 전반적으로 또 탄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과거에 오일 쇼크라고 명명된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때는 언제가 있었는지 얼마만큼 또 기름값이 올랐는지 네네. 그런 부분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봤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20세기는 뭐 차치하고요. 21세기만 들어와도 네. 이 오일 쇼크가 오일 가격이 급등하는 건 어떻게 보면 거의 주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2008년 7월이죠. 이게 금융위기 직전이었는데 예, 예. 이 당시 오른 이유는 사실 이때도 유가가 거의 150달러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때 급증한 이유는 수요 자체가 급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그 공급은 굉장히 제약적인 상황에서 네, 그렇죠. 예. 투기 세력들이 엄청나게 밀렸어요. 그때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금융위기 직전에 엄청나게 투기 세력들이 몰리면서 이 유가가 배럴당 한 150달러까지 갔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당시에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팬데믹 직후잖아요. 그래서 공급들이 약간 좀 제약적인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러시아 공급량도 대폭 줄었겠죠. 네.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고가 부족한 영향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바로 2번이죠. 2번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세계 그 오일 공급량이 한 20%가 지나가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봉쇄된 영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2번이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은 걸프 지역의 정유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가스 시설 같은 경우가 대충 한 30에서 40% 정도 파괴되거나 폐쇄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구할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니까 전기차 전환 이제 피할 수가 없나? 시장이 먼저 알고 반응하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반응을 하고 예.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응하고 유럽도 반응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미국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미국 얘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전기 가격은 오일 가격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킬로와트아워당 16에서 18센트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도 전기라는 건 대외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죠. 네. 사실은 뭐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나라는 갖다가
이게 지금 그 일렉트릭이라는 사이트에서 이게 표로 만든 거예요. 예. 미국 평균 승용차가 월 한 1125마일.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이게 1125마일이니까 한 달이면 한 1600km 정도? 뭐 이 정도 타는 거예요. 네네. 근데 도요타 캠리가 이게 리터당 13km를 잡았어요, 연비를. 그러면은 한 달에 들어가는 월 연료비가 144달러거든요. 근데 현대 아이오닉은 뭐예요? 충전비.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킬로와트당 전비를 한 2.7kW로 잡아가지고 저 정도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한 제가 알기로 4kW 뭐 이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52달러 들어가는 거니까 월 92달러가 절약되는 거고 연간으로 따지면 1104달러가 야, 절약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캘리포니아 지역은 유가가 고유가예요. 거의 6달러 정도예요. 갤런당. 그러니까 도요타 캠리를 몰게 되면 208달러 연료비가, 아이오닉 6는 52달러가 들어가니까 월 156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1900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아유, 예. 픽업 트럭은 더 하겠죠. 그렇죠. 포드 F150 이게 월 한 223달러 정도 들어가는데 연료비가, 이걸 전기차인 F150 라이팅으로 바꾸면 월 65달러.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1900달러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유지 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그다음에 미션 오일 이런 거 안 갈아도 되는 거고, 또 회생 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 라이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보통 한 10만 마일 정도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절약되는 걸 합치면은 이 절약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비용 자체가 이거보다도 훨씬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그 표를 갖다가 지금 일렉트릭이 보인 거고요. 이 자체를 갖다가 좀 엄밀히 분석을 해보면은 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런 느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거보다 더 절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뭐 막 그래도 뭐 혼자는 전기차가 더 비싸지 않나요? 뭐 네. 내연 기관차가 아직 그래도 저렴하지 않나요? 이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예. 여기 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일렉트릭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일반 내연차는 월 할부금으로 사게 되면은 한 525달러 정도 부담한다고 합니다. 근데 쉐보레 이코녹스나 현대 아이오닉 5가 전기차지 않습니까? 예. 그 전기차를 갖다가 미국인들 어떤 식으로 파냐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몇백만 원 정도 내고 계약금으로 한 달에 한 2, 30만 원이면 탈 수 있어요. 40만 원 정도면 탈 수 있어요. 그러면 리스로. 확실히 부담이 주니까. 네, 그래서 그걸 했더니 일반 내연차는 525달러인데 쉐보레 이코녹스는 382달러, 현대 아이오닉 5는 376달러입니다. 이게 현재 미국의 예. 리스 기준으로. 그 연료 충전비 유지 보수 비용. 그러니까 일반 내연차는 한 254달러 정도 들어가겠죠. 왜 그러면 150달러 주유하고 100달러는 유지 비용 정도 잡으면은. 근데 쉐보레 이코녹스나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전기차 충전만 하면 되니까 그게 전기요금만 내면 되니까 88달러. 그래서 월 총비용을 따지니까 그 이 일반 내연차가 한 779달러. 그다음에 쉐보레 이코녹스가 470달러. 현대 아이오닉 5가 464달러. 그래서 월 단위로 쉐보레 이코녹스는 한 309달러. 현대 아이오닉 5는 315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연으로 따지면은 3,700달러, 3,782달러. 한 500만 원 정도 연으로 따지면 절약할 수 있다. 네. 이런 표를 갖다가 그 일렉트릭이 제시를 한 겁니다. 예, 예. 전기차가 비싸다는 말 쏙 들어가겠네요. 저거를 그렇죠. 보면. 예, 예.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네. 몇백만 원만 계약금 내고 한 달에 한 4, 50만 원이면 전부 다 전기차 몰 수 있어요. 네, 예, 예. 네. 그렇네요. 네. 지금 뭐 이란 전쟁이 터져서 알겠지만 사실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화석 연료 귀환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네네네.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전기차는 확실한 탈출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사실 25년도까지 전기차가 보급된 걸로만 기준으로 따져도 하루에 170만 배럴의 석유를 갖다가 이미 절감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 이란 전체 수출량의 거의 70%에 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석유를 갖다가 이미 전기차가 보급됨으로 인해서 절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국제 에너지 기구 IEA죠. 이 전기차 보급이 현재 상태로만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29년도 정도에는 석유 수요가 완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 오일 급등이
실질적 탈출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8년 아까 얘기했던 금융위기 전에 그 유가가 비쌌을 때는 전기차가 없었잖아요. 네. 의미가 없었죠. 근데 2022년도에는 또 유가가 비쌌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그 당시에도 YOY로 한 55% 성장을 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전기차가 비쌌단 말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근데 올해는 어때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가격이 계속해서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가격이 많이 상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전기차의 어떤 그 확산에 어떤 티핑 포인트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연료비도 절감된다라고 그렇죠. 하면 지금 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로 진짜 탈출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전략적인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예. 그렇죠. 이게 전기차만 늘리면 뭐예요? 이전에 재생에너지원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전기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전기차 확산이 실제로 그 오일 소비를 갖다가 급격히 줄이려고 하게 되면은 현재의 그 화석 연료에 기반한 어떤 발전 시스템 자체를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사실은 뭐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제일 낮은 국가잖아요.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지만 사실은 이미 세계는 재생에너지원을 갖다가 이 급격히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IEA가 사실은 이미 그 뭐라고 할까 역사적인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24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수력 발전소를 이미 발전량을 추월을 했고요. 25년, 26년에는 이게 석탄 화력 발전량을 이미 추월할 거다. 그 다음에 26년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가 글로벌 원자력 발전량을 추월을 할 거다. 그 다음에 27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드디어 풍력 발전량을 추월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용량이 그럼 얼마 정도나 늘어나는데 도대체 그런 소리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24년에서 30년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재생에너지 용량은 약 5,500기가와트아워 이상입니다. 이게 5,500기가와트아워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원전 과거의 원전 1기가와트 원전 5,500기를 짓는 거예요. 맞먹는 네. 그 정도로 엄청난 용량이 추가되는 거고요. 예, 예. 이게 17년에서 23년, 그러니까 그 직전 6년 동안에 설치된 거의 3배 정도가 늘어나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뭐라고 할까요? 새롭게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짓고 있는 거고요. 건설되고 있는 거고 이 신축 새롭게 추가되는 물량의 무려 80%가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풍력을 갖다가 넘어서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태양광 모듈 가격이 완전히 폭락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ESS 가격이 내려간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가장 주된 발전원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필요성도 굉장히 더 커질 가능성을 네네.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전략적으로 전문적으로 봐주신다면 네. 예, 어떤 필요 조건이 있을까요? 예. 이게 발전소가 이렇게 늘면 뭐예요? 그렇죠? 그, 여기 예. 송배전망이 따라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송배전망이 아직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중앙 그리드에 물리지 않아도 아까 전에 리포터가 소개한 것처럼 마이크로 그리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력망과 중앙 전력망과 별개로 데이터 센터별로 재생에너지를 하고 거기 ESS를 설치하면은 그 자체로 전력 수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 방식의 어떤 발전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국제 에너지 기구는 실제로 사실은 기존에는 이 ESS가 없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냥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따로 저장할 때가 마땅치 않았으니까 전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전기라는 거는 미리 설명을 드리지만 물질이 아닙니다. 가령 물이나 가스 같은 경우는 형태가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쉽게. 근데 전기라는 거는
뭐라고 해요?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에너지 파동이에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전자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걸 저장할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력망은 어땠느냐? 그 공급이 수요를 갖다가 넘쳐나죠. 그러면은 이걸 그냥 남는 전기를 그냥 버리는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뭐예요? ESS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많아가지고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게 되면 이걸 저장을 했다가 예. 그걸 갖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가널성 극복이라는 개념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낮에는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낮에 생산을 많이 할 때 저장을 했다가 저녁에 이제는 생산을 못 하는데 저녁에는 전력 수요가 많잖아요. 전기 수요가. 그때는 공급을 하는 이걸 이제 간헐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왜 ESS가 더 필요하냐면 이게 더 사실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는 공급과 수요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따로 이제 저장할 데가 없다라는 걸 갖다가 가정을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수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따로 저장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펌프에서 이 펌프가 발전소 역할을 하겠죠. 막 공급을 해요. 근데 이쪽에서 수도꼭지를 안 틀어놓으면 끝단에서 수요처에서 이걸 안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데 수요가 없으면은 이 뭐라고 할까요? 수도관 자체가 폭발하거나 네. 아니면 이쪽에 발전소에 펌프가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압력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전기가 똑같은 겁니다. 네. 전기라는 거는 반드시 공급과 수요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공급이 많아져요.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면은 그 주파수 자체가 우리나라 60Hz로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높아지게 되거든요.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송전로가 과열이 되거나 네. 그 공급이 너무 많이 되면은 아니면 맨 끝단에 소비자 단에 그 각종 기기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냉장고가 과열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기 모터가 타버린다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수요가 너무 많아. 공급은 딸려. 그럼 어떻게 될게요? 발전소의 터빈이 막 돌죠.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다가 망가지겠다 싶으면 터빈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터빈이 멈춰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결국은 블랙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전력망에서는 이걸 초단위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끊임없이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전력원들은 발전소들은 어떤 단점이 있었느냐? 이걸 초단위로 못 맞춰요. 왜 그러냐면 원전을 갖다가 가동을 갖다가 그 출력을 줄이는 데는 최소한 며칠이 걸리겠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 출력을 조정하는데 보통 몇십 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빠른 게 이제 LNG 발전소인데 그것 수분이 걸린다라고 그래요. 근데 ESS가 설치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거는 0.1초 단위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기존 전력망에도 ESS가 설치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어떤 주파수의 안정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흔들리면은 일반적인 기기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반도체 팹이라든지 아니면은 첨단 어떤 산업단지 이런 데에는 이 전기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반드시 ESS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ESS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갖다가 그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파수 안정을 위해서 전체 전력망에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이 앞으로는 필수적인 어떤 그 장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공급 속도만큼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는 속도에 비례해서 ESS가 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그 속도에 비례해서 ESS를 설치하지 않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파수 불안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ESS를 갖다가 끊임없이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지금의 어떤 그 ESS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오일 위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급등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EV의 확산은 불가피한 거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가 더 늘어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열심히 지으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신재생 에너지에 더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ESS는 필수적으로 여기에 붙어야 된다. 그래서 오일 위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2차 전지 배터리 시의 그 좀 불행한 일이지만 이번 전쟁이 굉장한 어떤 역으로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ESS가 없으면 답이 없는 시대가 그렇죠. 왔고 예. 그러면서 전기차 시대 가속화할 거고 ESS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네네네. 투자도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필수적인 시대 어쨌든 이란 전쟁이 날개를 달아줬다라는 생각 드네요.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오늘 전반적인 미국 시장 한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너무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주 휴전입니다. 이러자마자 시장이 환호를 합니다. 오늘 양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양시장이 이렇게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세 번째라고 하네요. 자, 오늘 시장 그러면은 앞으로 그 2주 후는 또 어떻게 될 건지 그 안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부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말은 알 수 없는데 일단 오늘은 안심. 네, 이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정말로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를 했다는 게 정말로 천만다행이다. 네. 이게 아마 무슨 헐리우드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예. 그 마지막 남은 시한 1시간 전에 됐다는 것이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오늘은 안도 랠리를 할 만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중심으로 했던 유가가 대략적으로 WTI는 한 14%뭐 이렇게 하락하고 네. 브렌트유도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가장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1차적으로는 조금은 다행스럽게 완화된 것이 첫 번째로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좀 불안한 이제 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어쨌든 그 소위 그 배들을 통과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에 합의가 됐다는 것이 일단 다행이다. 이것이 결국은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란은 기본적으로 이란군의 그 협조하에 이란군이 결국 통제를 하는 하에 이제 항행을 시켜주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항행이 아예 안 됐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통과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안도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네. 뭐 돈이 얼마나 들든 뭐 이런 이슈는 차치하고 왜냐하면 지금 아예 기름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굳이 이제 희망 회로를 좀 더 돌리자면 지금 이란은 그 생각보다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확실시한데 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보면은 지금 미사일 재고가 확실히 없어진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도 전 세계에서 지금 소위 고가 미사일들을 팍팍팍 긁어다가 지금 네. 글로 옮기는 작업을 마지막에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최근 요 며칠 사이에는 소위 그 텔아비브 수도 그다음에 하이파 뭐 이렇게 우리를 따지면은 미국 따지면 뉴욕 같은 데죠. 이 양쪽에 그러니까 워싱턴과 뉴욕이 양쪽이 다 공격을 받은 네. 뭐 이것이 이제 뚫리는데 대략적으로 한 공격이 옛날에 한 90% 이상을 막았다면 지금 절반 막을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었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도 전쟁을 지속하기가 버거운 상태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휴전에 들어가서 종전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그래서 소위 긴장을 완화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이것이 좋게 해결될 수 있는 희망을 좀 더 띄워 올린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오늘은 안도랠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소위 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있나요? 예. 당연히 트럼프 예. 입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꾸로 이제 사실은 이란이 이 협상 과정에서 사람들이 못 믿어서 안 나왔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랄까요. 소위 애가 달아서 지난 주말 동안은 심지어는 SNS에 육두 문자까지 써가면서 정말 막 거의 그게 극한까지 그래서 어제였나요? 미국에서 마지막 기자회견했을 때는 정신 건강 이슈까지 기자가 질문할 정도로 네. 그런 것까지 질문할 정도로 상당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연 멘탈 관리가 되나? 뭐 이런 거 걱정까지 할 정도로 너무 극단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앞에서 멈출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게 대부분
우리 언론이나 지금 보고 있는 건 이제 서방 언론, 소위 정확히 말하면 미국 위주의 언론에서 전해지는 것들을 보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걸 객관적으로 양측 얘기를 다 들어야지 합의라는 것은 양쪽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미국 쪽이 얘기한다고 다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란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어쨌든 서로 합의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지금 뭘 보셔야 될 거냐면 미국의 뭐 CNN 이런 걸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중동의 CNN이 알자지라 방송입니다. 네. 거기에서 그 업데이트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서 저도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자지라 방송에서 올려지는 그 거의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소위 그 협상 과정이나 그 지역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이렇게 쫓아가시는 것이 향후 2주간에 이것이 잘 해결되는 건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뭐랄까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그 매일매일 뉴욕 증시를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피로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완전히 뭐 기분 따라서 그렇게 막 변하는 조울증 환자처럼 이란 전쟁 리스크 뭐만 나오면 급변동하는 흐름들 그걸 타고 있고 오늘은 그나마 좀 나은 이슈가 있어서 이렇고는 있지만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런 전쟁이 종료가 되더라도 그래도 유가는 상당 부분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1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14%, 10% 빠지는 것은 또 거꾸로 보면 너무 과격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안에는 보통 무슨 시장 안에는 실제로 실물 원유를 사고 파는 진짜 그 소위 그 기업들이 있고 또 반면에 이것을 이용해서 소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비금융 계좌라고 하는데 이 옛날에 이제 스페큘러티브라고 그래서 투기 거래라고 보통 표현했죠. 근데 투기란 말이 우리한테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시장에 유동성 공급은 이제 보통 이제 이쪽 자금들이 해주는 거라서 이 두 개가 어울리는데 통상은 이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급변동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소위 펀더멘탈에서 벗어난 급등, 급락이 좀 나타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우려한 대로 유가가 옛날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이 있기 전에 60불대로 금방 내려가기는 매우 어렵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냥 먹고 사는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월급쟁이들이 그래도 편한 게 다음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가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 감안하면서 내가 소위 지출을 예. 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이게 내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갑자기 직업이 없어져 이러면 지출을 뭔가 할 수가 없는 이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주체들은 유가가 조금 높아도 상관없으니 이것이 안정만 된다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게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시장은 적응을 합니다. 네. 경제 주체들은 이제 그게 안 돼서 지금 다들 불안했던 건데 적어도 그것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정도의 유가는 전 세계 경제 체력으로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 80불 정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뭐 그 정도에서 조금은 올해 좀 80불대에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정도는 충분히 소위 감내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절대 수준 자체는 지금처럼 높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하향 안정화된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만 놓고 본다면 그것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유가 관련해서 산업 전략은 어떤 포인트를 잡고 보면 좋을까요? 최근 네. 일주일 사이에 미국에서 금융액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오전에 3월 한 달 동안은 에너지 업종이 결국은 직접적으로 유가 급등에 바로 수혜를 보는 에너지 업종이 최고의 수혜를 받았었는데 지난주부터 보면은 좀 시장이 바뀌었죠. 이게 에너지 업종이 사실은 제일 조금 부진해지고 나머지 그 사이 부진했던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부진했던 데들이 즉각적으로 원유 급등의 피해를 비용이 급등하는 예를 들면 유틸리티 그다음에 또 이 항공주 같은 데들 네. 뭐 이런 데들이 바로바로 사실은 주가가 안 좋았었고 거꾸로 오늘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하향 안정화되면 그리고 공급만 잘 된다면 당연히 이들은 그 사이에 주가가 그것 때문에 빠졌던 것은 좀 되돌려져야 되지 않겠냐
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잘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지금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가 소위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전통 에너지, 그 석유 같은 전통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그 소위 공급책 다변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 기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상황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소위 그 에너지 독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태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이것을 생산해낸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2차 전지, 저장 장치 관련된 요 두 가지가 한 묶음으로 해서 이후에도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그와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고유가 자체로의 수혜는 이것이 하향 안정화되면 오히려 이제는 좀 뒤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요것이 그것을 대체하거나 그것에 피해를 입었던 것들이 역전되는 상황이 적어도 향후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굉장히 뭐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기록이란 기록은 다 깼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오히려 밀려서 마감되더니 오늘 그걸 좀 반영하는 듯 시장이 좀 편안해서 그런지 이게 좀 반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장 회복 탄력의 근거가 앞으로도 확실히 되어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반도체는 계속 좋게 봐야 된다. 이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피크다라고 얘기를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좀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게임이 좀 바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삼성전자 일단 소위 그 스팟 가격, 그러니까 그 장기 계약 안 맺고 그냥 그 매일매일 사고 파는 그 가격이 빠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줄 서서 장기 계약을 맺으려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 우리 컨트랙 프라이스라고 하죠. 이 장기 계약 맺는 것도 분기에 한 번씩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슈퍼 을이 되는 바람에 장기 계약, 3년에서 5년 계약을 첫 번째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조차도 물량을 미리 받기 위해서 선수금, 우리가 조선에서나 보던 선수금을 10에서 30%까지 낸다라는 거. 이것도 완전히 상황이 게임이 바뀌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 가격 자체에도 최저 가격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거에 의하면 올해 2분기에 1분기에 100% 지금 반도체 컨트롤 가격을 올렸고 2분기는 여기에서 30%를 더 올리는데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은 2분기보다도 20-30% 더 높은 것이 최저 가격으로 시작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제 반도체 수급이 달린다는 것이 좀 명확한 거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인 반도체 가격과 매출 이익이 잡힌다면 그거 얘기는 그 사이에 이런 소위 변동성 때문에 낮은 멀티플을 배수를 받았던 이 업종이 이제는 좀 높은 배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잣대로, 과거의 밴드, PER 밴드나 이런 걸 보시면 지금 고점 같거나 아니면 이거 피크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3년, 5년 장기 계약이 주는 그러한 가장 큰 수혜를 이 업종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은 우리가 좀 생각의 전환을 하면서 이 업종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약간 이제 반도체 어닝 서프라이즈는 지금 이제 시작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이번이 근데 당연히 이제 이번이 시작이긴 한데 네. 보통 서프라이즈라는 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폭은 이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 2분기, 3분기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허들을 넘기가 그보다는 점점 어려질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서프라이즈의 폭은 그 다음부터는 약화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년도까지 실적 가식성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재평가하는 이것이 오히려 더 앞으로의 그 주가 흐름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높더라고요. 뭐 300조, 400조까지 얘기 그러니까요. 네. 나오고 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4위 이번에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세계 1위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많이 높아진 것 또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에서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많이들 분석했더라고요. 근데 일부는 키움증권이었나요? 하락 사이클 진입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이 이제 슬슬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기우라고 아니, 그 우려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보통 네. 이게 기본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고점 대비 주가는 6개월 전에 대략적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 먼저 빠졌거든요. 그 이유는 저 이렇게 이익이 나는 걸 보니까 피크구나라는 게 첫 번째로 보여줬고 또 이제 사실은 스팟 프라이스가 시장을 보통 선도했기 때문에 네네. 시차를 두고 상대적으로는 이제 그 컨트랙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것에 소위 피크를 빨리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말한 대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반도체 업종을 봤던 투자자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맞다. 그건 당연히 맞고요. 저도 이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번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무서운데 네. 되게 위험하긴 한데 근데 확실한 것은 소위 지금 여기에 최대 지금 소위 수요자들은 미국의 빅테크를 비롯한 전 세계의 AI 엄청난 공격적인 투자자들입니다. 근데 이거 결국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였지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뭐 좀 심지어는 이번에 스페이스 X도 XAI가 그 안에 들어갔죠. 이런 좀 미국의 전 세계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사생결단으로 지금 그 소위 AI 선점 경쟁을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당연히 내후년까지라도 여기서 한두 군데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둘이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 사활을 걸고 지금 이 AI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이것을 반응해 줄 수 있는 그 소위 GPU 업체들은 오히려 여러 개가 점점 늘 수 있는데 네. 자체 칩도 있어서 지금 메모리를 대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전 세계 3개밖에 없고 이제 중국 업체들인데 중국 업체들은 지금 수율이 안 나와서 지금 HBM3E도 안 되고 3를 지금 만드는데 수율이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앞에 말한 우리나라 2개, 미국 요 3개 회사가 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선점해가는 이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 자체가 3년, 5년의 장기 계약으로 소위 그 포지셔닝이 그러니까 완전 을에서 슈퍼을로 바뀐 요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부터 벌써 우려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1분기 실적 시즌이 스타트된 거라고 우리는 보통 보잖아요. 이제 SK하이닉스도 나올 텐데 실적 포인트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섹터 이런 부분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사이 사실 어제가 이제 극명했는데 그 네. 엄청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물렸죠, 사실은. 뭐 이제 그 정도로 그만큼 이번 전쟁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다행히 이제 그것이 소강 상태로 간 상태에서 이번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확실히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번 결국은 유가와 관련된 수혜 피해에 관련된 향후 전망들에 대한 얘기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꼭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존 주도주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시고 오늘 이제 당장 벌써 이제 거의 그 우물가에 가서 숨 참는 격이지만 건설주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전후 복구 수혜 뭐 이런 것들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앞서가는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결국은 이 흐름에서 기존 주도주죠. 우리가 1, 2월 달에 봤던 주도 업종들 뭐 반도체 뭐 방산, 기계 뭐 이런 쪽, 뭐 그다음에 증권주까지 뭐 이런 쪽들이 지금 요 시기를 거치고 향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느냐
를 보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희망하는 대로 정말로 이번에 마무리가 잘 되고 난다면 이번 전쟁이 오히려 기존 주도주들이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꼭 체크해보는 실적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쟁 이슈에 실적 시즌이 함께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 굉장히 민감한 이유, 이게 각 기업들의 실적에 얼마만큼 좀 타격을 줬는지 이런 거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관전 포인트를 삼으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 실적이 있었고 오늘 그 전쟁 약간 좀 긴장감 완화된 흐름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 좀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산업, 삼청단 제약 비롯해서 궁금한 점 많으시죠? 오늘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만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최근 제약바이오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네. 첫 번째는 삼청단 제약인데 뭐 일주일 만에 각종 의혹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반토막 났고 네. 시가총액 1위에서 어느 정도 등극했다가 다시금 떨어지는 흐름들이 네. 있었고 오늘은 또 블록딜 2,500억 원 철회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는 반등하는데 한 5% 정도. 네.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년에 이 사태가? 네. 예. 네.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관심이 계속 있어 왔던 종목이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그 저만제 안과 이제 부문에서 성장을 했던 기업이고요. 최근에 굉장히 핫한 분야죠.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아니면 경구용 이제 위고비, 예. 제네릭 분야 그리고 경구용 인슐린 이렇게 시장에서 정말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에서 이제 그 새롭게 기술 개발하고 상업화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야 이게 실질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다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대주주 주식 매도 고점 부분에서 네. 매도하는 네. 그런 사인이 나왔었고 두 번째는 이 공정 공시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분하고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풀리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2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60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열리는 거고 여기에서 그렇다면 뭐 프로젝트 소개와 경영 청사진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볼 만한 내용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 공시된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그 투자자들이 의사결정할 만한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공정공시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한 부분하고는 약간 느끼기에 차이가 있어요. 네. 저도 처음에 보고 어떤 게 맞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점들, 공정공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이 괴리가 너무 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혼란스러워 할 텐데 오늘은 아마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시된 그 뭐 향후 파트너십을 통해서 향후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경구용 위고비 제네릭 그다음에 경구용 인슐린 이 두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소상한 그런 향후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 삼천당 제약과 관련한 그런 리포트들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이것은 네. 뭐 이제 증권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삼천당 제약이 제공하는 이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이제 보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진짜 그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고 향후에 조금 더 오픈마인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ETF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코스닥에 영향력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좀 비중 큰 종목이다 보니까 네. 뭐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도 비중 조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또 이해해야 됩니까? 네. 예. 사실 ETF는 운용사가 운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운용과 관련한 것은 전적으로 운용사의 권한입니다. 권한이면서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저도 이제 쭉 살펴보니까 의미 있게 이 3,000당 제약을 편입한 그런 액티브 ETF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종목을 사고 팔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증권사의 권한이 그 운용사의 권한이다. 그러나 이 종목을 편입할 때 그 편입하는 이제 기업 선정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운용사의 철학이 전체적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 게 3,000당 제약을 진짜 핵심 종목으로 가져가는 거냐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용이냐라는 것을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편입된 비중을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보기에는 이제 비중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바이오 그러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입니다. 불확실성도 굉장히 크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오에 있어서 이제 기술 경쟁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들은 이 기술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모았느냐, 확실히 근거를 확보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편입 비중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약 내용이 허위 사실이 있었느냐 부풀리기냐 이거에 대한 좀 간극이 큰 것 같은데 오늘 이것을 3시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해명을 네. 할 것인지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오늘 뭐 장 막판이나 그리고 시간이나 내일 굉장히 중요한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이슈가 터졌고 주주들의 마음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네. 좀 여쭤봤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가 중요할지.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불확실성이 가장 힘들다고 지금 이제 이란 전쟁 리스크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금리도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는 워낙 이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빚 부담, 투자를 해야지 뭔가를 네, 하는 맞습니다. 산업인데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리스크의 범위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 지적이고요. 네.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그 주식이 지난주에 액티브 ETF 기준으로 마이너스 거의 15% 급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던 3,000당 제약의 신뢰성 문제가 전체 바이오에 영향을 미쳤다. 그 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바이오텍, 나스닥 바이오텍으로 구성된 ETF들은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위험, 고유가,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도 올라선 거죠.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것은 금리에 대한 일정 부분 내성이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자금력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내 바이오와 나스닥 바이오텍이 정말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지난주에 급락을 했지만 이 부분을 잘 신뢰성을 회복하면서 간다 그러면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는 아마 바이오가 그렇게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로 가면서는 상당히 탄력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일단은 나스닥의 흐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흔들렸던 장이니까요. 네네. 이 전쟁 통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근데 확실히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차별화된 경쟁력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 굉장히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되는 그런 시점 네, 더욱더 이런 맞습니다. 전쟁 통해서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부분이 관세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풀린 거네요. 예.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일단 높은 관세를 매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구를 잘 들어주는 회사별로 이거를 관세도 낮춰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낮추는 전략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빅파마 개별 회사별로 일단은 100% 고관세를 매긴 다음에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약가를 인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회사별로 일단 관세를 면제해주는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EU와 그다음에 일본과 같이 이제 15%의 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100% 관세를 맞아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네릭하고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제는 아니고요. 1년 동안 기간적으로 면제를 받았다, 유예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는 100% 관세를 때리는데 네. 우리는 그래도 최대 15% 관세 상한을 적용한다라는 경우에서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위에 있는 흐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긍정적이고 대표님이 지금은 전쟁 이런 리스크나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도 4월 말이나 5월쯤은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마침 4월 미국 종양학회 좀 앞두고 있는데 이게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기대감이 일단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참석하는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서 혹시 제약바이오의 투자 힌트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차세대 뭐 기술, 모달리티 이게 귀에는 들어오지 않으실 텐데요. 나중에는 아마 이런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그 경제 상황이라든가 글로벌 상황, 지정학적 위험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나중에 기업 실적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AACR 그러니까 차세대 모달리티에 대한 연구 개발을 발표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알지노믹스라는 회사가 이 RNA를 편집하는 기술입니다. 리보자임이라는 기술로 첫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증명 POC 그 증명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발표해서 관심을 모이고 있고요. ADC 회사죠. 리가캠 바이오도 바이오 베타 전략입니다. 그래서 BCMA라는 것을 타겟팅해서 보다 이제 연구 개발을 수월하게 하면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바이오 베타 전략을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죠. 그런데 이중항체 ADC와 관련해서 단일 항체 대비해서 얼마나 우월하냐 이 비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카티를 공개를 하는데요. 이 카티라는 것이 기존에 뭐 많이 이제 개발이 되었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카티는 단일 그 칼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 체인 칼인데 다중 체인 칼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T세포가 조금 더 지속성을 갖고 오랫동안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이런 림프종에서의 임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루닉 같은 경우에도 루닉 스코프로 6편의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기술 경쟁력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지노맥스나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많이들 관심 가시는데 그중에서 좀 괜찮은 발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도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테니까요. 네. 자, 이제 1분기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입니다. 잠정 실적이긴 한데 그럼 이제 포문을 여는 거거든요. 네. 제약바이오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그동안 잘해줬잖아요. 네. 이번에도 잘해줄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신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네.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키트루다 SC에 대한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면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한양행의 랭라자 글로벌 로열티가 러닝 로열티가 유입이 되면서 아마 올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진펜트라라든가 유플라이마 같은 고수익 제품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대가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으로는 한 1조 5천억 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텍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좋은 기술을 알아보는 안목도 중요하고 사실 빅파마가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 이걸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런 부분에서 혹시 탑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관심 있게 바라보는 기업,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기업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계속 팔로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두에 이제 삼천당 제약 사례를 보듯이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근감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장기 지속형, 주사형은 계속 살아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인벤티지 랩이라든가 G2G 바이오, 그렇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ADC입니다. 그래서 ADC, 조금 전에 비만 치료제도 그냥 우리도 치료해 그런 게 아니라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듯이 ADC도 다양한 항체 그리고 페이로드를 다양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가캠 바이오, 그 다음에 ABL 바이오가 이중항체 ADC, 그 다음에 큐리언트도 이중 페이로드라는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플랫폼화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최근에 그 테드 임상 3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새로운 물질, 이뮤노반트 1402로 기대를 계속 가져봐야 되는 한올 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TGC와 관련한 코오롱 티슈진 이런 개별 종목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제약바이오인데 이혜진 대표님 너무 설명 잘해주시니까 시청자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주기적으로 나오셔서 제약바이오 좀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성과가 이제 거친 파도를 지나고 나서 4월 말, 5월 초에 좀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혜진 인풀바이오 리서치 대표님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